자, 오늘 보장분석팀 미팅입니다. 자, 많은 구독자분들이 또 시청하실 거기 때문에 보험료도 줄여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보험금도 한 100억 정도 우리가 찾아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큰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험 약관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시간에는 뭐 장애분류표, 또 장애분류표 개정의 어떤 역사, 뭐 여러 가지의 교육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피보험자가 잔존하고 있는 증상을 분명히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을 가져요. 이게 보통 장애평가 그 항목에 보통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잘 보면 치명적 질병이다라고 생각될 만한 것이라도 장애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암의 진단이 되면 장애인가요? 아니죠.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장애가 아니죠. 장애라 하면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적으로. 그런데 이런 장애 상태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약관에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 잔존돼 있는 피보험자의 그런 정신적 육체적 상태를 다 장애라고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쉽게 얘기해서 준용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관에 없는 내용이더라도 그 상태가 장애와 비슷하거나 준하면 장애로 인정한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폐를 이식하면 장애죠. 그 다음에 폐를 절제해도 장애죠. 그러나 장애 지급률이 있어, 항목이. 그러나 피보험자가 폐를 이식하거나 절제한 경우는 아니에요. 그러나 폐의 기능이 작동이 안 돼. 그래도 장애로 준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분류표가 아니라도 청구 안 되는 게 맞겠지만은 그에 준해 지급률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는 것을 바로 준용장애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와 같은 규정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례로 이해를 해보시면 팔을 못 움직여요. 그런데 그게 꼭 골절과 탈구 원인이어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닌 다양한 원인으로라도 팔을 못 움직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팔의 장애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평가를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뭘까요? 절단장애입니다. 그냥 그 즉시 장애 분류표 평가 이런 거 안 해요. 잘리면 바로 그냥 장애고요. 자, 두 번째 뭘까요? 관절의 기능장애라고 하는 운동장애입니다. 정상 운동 범위가 있어요. 그 정상 운동 범위에 운동 제한이 25%냐 50%냐 75%냐 그 운동 제한을 가지고 장애를 영구장애로 평가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은 변형이나 기형장애입니다. 다리가 짧아졌다거나 또는 뼈의 모형이 변형돼서 원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장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영구장애, 한시장애, 파생장애, 준용장애, 그런데 장애를 평가하는 방법 자체도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AMA 방식도 있고 우리가 배상에서 정하고 있는 맥브라이드 방식의 노동소득의 상실을 평가하는 장애도 있다는 거예요. 노동소득의 상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보상을 풀어가는데 상당한 고객님들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한시장애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죠. 그래서 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전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디스크가 대표 중 사례가 되겠죠. 자, 일정한 치료 이후에 회복 가능성이 영구적으로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영구장애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5년 한시장애로 두고 있다. 2005년 4월 이후에 약관에 삽입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2% 장애죠. 20%니까 가입 금액의 2%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표준 약관에 나와 있는 정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정말 알고 계셔야 되는, 실제 우리가 설계하고는 좀 무관해 보이지만 중요한 약관의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통지 의무는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사에서만 적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약 후 알릴 의무예요. 원칙적으로 생명보험에서는 이 통지 의무를 전혀 적용시키지 않아요. 다만 생명보험은 고지 의무만 있습니다. 고지할 때 직업이나 직무나 이륜차 운전 여부를 고지할 때 해야죠. 그리고 이제 언더라이팅 통해서 계약 후 심사를 하는 그 기간이 있죠. 그 이후에는 직업 변경에 대한 통지 의무가 전혀 없어요. 자, 읽어보면 하는 이유는 뭐냐? 피보험자의 위험이 변경될 수 있죠. 이 내용을 회사에 알릴 의무라는 겁니다. 상법에서는요, 계약자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었다 또는 증가되었다. 이때는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되고 이 통지 의무에 대해서는 해지권
제척 기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기가 100세면 뭐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그냥 해지당할 수 있습니다. 자, 보험회사가 위험 변경이 현저하게 증가된 부분을 알면 그냥 해지시킬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한 달 안에 증액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돼 있는데 보험금을 막 추징하기도 하고 보장을 막 감액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통제하기가 현실적으로는 되게 갈등도 되고 쉽지는 않아요. 그걸 고객님들이 거의 받아들이시는 경우를 보기는 힘들죠. 애초부터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보장 분석을 할 때는 처음부터 뭘 봐야 될까요? 고객님이 가입하신 시점에 증권은 5년 전, 10년 전, 15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증권상에는 직업이 당연히 나와 있죠. 그러면 현재의 직업이 뭔지를 보고 그걸 가지고도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소 변경 통지 의무는 왜 있을까요? 바로 내가 납입을 잘했어요. 10년 동안 우리 어머님이 잘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통지 의무가 있는지 모르고 2달만 자동이체가 잘 안 된지를 모르고 이게 미납된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보험회사는 이전에 등록된 주소로 계속 안내를 합니다. 자, 이거는 통보한 걸로 봐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지 의무는 즉각 또 여러분들이 주소가 변경됐다거나 핸드폰 번호가 변경됐다거나 바로바로 알려야만 합니다. 여기 주소, 연락처, 지체 없이 알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내용은 다 표준 약관이에요. 주소 변경 통지 의무, 직업 변경 통지 의무는 다 표준 약관으로 모든 회사가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상해보험을 계약 후 알릴 의무.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직업이 바뀌면 지체 없이 알린다. 하는 직무가 바뀌면 지체 없이 알린다. 내가 무직이었는데 취직을 해도 직업을 알린다. 내가 직업이 있다가 그만두더라도 알린다. 왜냐하면 상해 위험이 변경되었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이런 내용이 이제 계약 후 알릴 의무, 통지 의무라고 말씀 좀 드렸던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나는 자가용으로 운전을 했었는데 화물차 기사가 돼가지고 영업용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으니까 알린다. 이런 내용이고요. 운전을 안 했어. 학생이었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운전을 하게 된다면은 알린다. 그 다음에 이륜차, 오토바이나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실제 자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별 한 100개 줄게요. 계속적이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일회성일 때는 부지급되거나 해지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걸 일시적이냐, 상시적이냐, 계속적이냐 이런 용어를 판례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면은 알려야 된다. 자,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보장을 제한하거나 담보를 삭감하거나 심지어는 해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통지의무 위반 효과인데 상법 653조 보험자는 보험회사죠. 그 내용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되는데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 고객이 5년 전에 A라는 보험회사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때 분명히 나는 직업도 알렸고 이륜차 운전 내용도 알렸고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다시 보험을 가입할 때 깜빡하고 그 내용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럴 때 보험회사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후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이런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적용해서 해지시키거나 면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그 사실을 안 날.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정말 중요한 단어. 고의냐, 중대한 과실이냐 그걸 따지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고지 의무 위반이나 통지 의무 위반을 했어요. 그러나 그 위반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면은 해지도 부적합한 거고 보험금 지급도 이뤄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는 일단은 고지 의무 위반 사유를 확인하면 해지를 그냥 시키고 보험 가입자가 금융용어나 법률 판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겠지만 그 적법한 어떤 절차나 사유를 분명히 서면으로 받아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장 마케팅 하실 때는요, 고객이 억울하게 해지당한 적은 없는가, 또는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제대로 된 보장 금액이 산출되지 않고 삭감되거나 아예 면책된 적은 없는가가 보장 분석에서 되게 중요한 질문 사항이기도 하고요. 이때는 이제 보험회사에다가 전화하셔가지고 지급 내역서를 받아보시면 일자별로 다 나와요. 어떤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했고, 이런 사유로 지급했고, 얼마를, 이런 사유로 부지급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는 부분은 고객의 어떤 상황이나 성향을 보고, 아, 내가 이 고객님한테는 이렇게까지 보험금 찾아주는 그런 노력들을 해도 가치가 있겠구나 하면 꼭 해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 좀 드립니다. 근데 이 부분을 또 많은 고객님들은 되게 귀찮아하세요. 실제 내가 은행에 가가지고 500만 원 적금해서 500만 원 날리면 난리 날 텐데, 보험 들어가지고 1000만 원 납입한 다음에 500만 원
손해봐도 아무렇지 않아 하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조금만 다투면 받겠는데 라고 판단이 들 수 있는 부분도 힘들죠. 왜냐면 심사자랑 엄청 통화해야 되고 그 사람 결정문이 없어요. 상의자 연결해가지고 막 싸워야 됩니다. 왜냐면 그거는 그 자기 마음대로 지급해 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결제를 올려가지고 내부적인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소 변경 통지 의무 효과 좀 더 이어서 가면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문 용어로 등기 우편 도달주의. 한마디로 시간적 시차가 발생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2개월을 미납하면 효력이 없죠. 2달 동안 보험료를 안 내면 실효가 되죠. 정확하게는 2달 그리고 14일이에요. 14일이라는 독촉 기간을 둡니다. 그러면은 보험사가 이거 보험 효력 없어집니다 라고 우편을 보내면 우편이 도달하는 시기가 있고 그거를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받아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은 그분들이 만약에 집에 없거나 그러면 못 받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등기를 이제 보내는데 이때 보험회사가 비용적 문제 때문에 일반 우편을 많이 보내죠. 왜냐하면 그거 보내는 시간 사이에 벌써 낸 거야. 보험료를. 그러면 보내는 시간 사이에 냈으니까 비용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지출될 거 아니에요? 고객 입장에서는 나 혼자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미납된 고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를 다 실효 안내 통지문을 보내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계약자와 수익자에게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최종 주소, 연락처로 등기 우편을 기록이 남는 방법을 통해서 도달하는 걸로 이걸 인정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달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게 되면 그 중간에 만약에 사고가 난 거야. 이미 보험은 실효가 됐죠? 근데 보험 사고가 일어났죠? 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의 문의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입증주의에 맞게끔 그걸 증명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회사는 위험이 증가 기준에 뭐 요율을 조정한다고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1급이면 보험료가 얼만데 3급이면 보험료가 얼마고 1급이면 보장이 얼만데 3급이면 보장이 얼마로 낮아지는 그런 내용이 손해보험에서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륜차. 자, 여기 똑같은 내용 나오는데요. 동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사용하느냐. 이때 이제 보험회사는 운전 면허증을 취득했느냐 또는 오토바이에 어떤 취득자가 누구고 이 사람이 법칙금을 낸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로 정한 적 없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장애 가보겠습니다. 자, 장애는 되게 쉬워. 개념을 이해하시면요. 치료를 해야 돼요. 치료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육체의 훼손 상태, 기능 상실을 의미한다고 돼 있고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재의 어떤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장애 상태라 하더라도 이게 일시적이라면 장애로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 AMA 방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약관에서 적용하는 장애평가법입니다. 이게 근제, 산재, 국가배상 다 달라요. 장애를 평가하는 방법 자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보험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피보험자나 계약자의 과실은 전혀 따지지 않아요. 왜 암이 될 때까지 그렇게 식습관을 엉망으로 하신 겁니까? 이건 너의 잘못도 있어요 라고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배상에서는 너의 잘못을 따집니다. 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 이거는 아무리 피해라 하더라도 30% 과실이 있어 해가지고 과실만큼 상계 처리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서 자, 우리가 이제 배상으로도 보장을 받아도 개인보험에서 정액으로 과실 안 따지고 100% 보장을 받기 때문에 개인보험이랑 그런 배상이랑 좀 밸런스를 맞춰서 상담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자, 영구적이라고 하면 장래 회복 가능성이 없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 대학병원 전문의 장애를 좀 인정하는 편이죠. 만약에 내가 일반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돈 주고 장애평가를 받아왔다 하더라도 거의 보험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고요. 장애나 질병의 치료를 했는데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 자, 여기 이제 판례에서 많이 나오는 게 장애 진단서를 여러분들이 발급을 해서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얼마나 유효했냐를 봐요. 왜냐하면 장애평가를 확정적으로 받고 한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보험금 청구는 보통 막 나중에 하잖아요. 그러면은 장애가 진단서가 나왔는데 80% 장애래요. 뭐 한 달 만에 사망하셨어요. 그거는 사망으로 볼 수 있는 장애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어떤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많아요. 이게 만약에 인정이 되려면 장애가 된 상태에서 상당 기간 시간이 유효해야 돼요. 그 상태로 생활이 돼야 돼요. 생존 기간이 그만큼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대표적으로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암 환자의 온몸에 암세포 전이로 인해서 기능 부전이 와서 팔다리를 아예 못 쓰게 돼서 고도장애로 인정된 그런 판례들이 있어요. 자, 한시장애는 2%의 장애 지급률을 적용한다. 자, 그리고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뭐냐면 장애를 평가할 때 보통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 장애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계약자가 유리하게 하겠죠. 이게 장애가 될 것 같으면 이 날이 되는 즉시 장애 평가 하겠죠. 왜냐하면 더 기다렸다가 호전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요,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증상이나 질병이나 사고의 어떤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 기간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는 수술 시술 후 6개월 되면, 코의 후각 이것도 6개월 그 증상이 계속되면, 한마디로 냄새를 전혀 맡지를 못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뭐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으면 이게 장애인지도 모르고 넘어가시는 거죠. 자, 신경계도 뇌를 다치시게 되면 후유증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2년, 3년, 5년 점차 증상이 악화가 되면서 결국에 나중에는 청력을 잃거나 후각을 잃거나 또는 시력을 잃거나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나 특히 외상으로 뇌를 다치시게 되면 바로 치료하고 합의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분쟁이 되게 많은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상태에서 휴업 손해라든가 노동소득 감소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이 환자가 증상이 고정돼서 평생 개호비가 들어가요. 한마디로 뭐냐면 한 명, 두 명이 옆에서 하루 종일 돌봐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개호비가 수억, 수십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장애평가에다가 넣지를 않은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툽니다. 이게 합의금 산정이 잘못됐다. 되게 많이 다투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는데, 신경계 장애라는 항목, 머리를 다쳤을 때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치매도 18개월 이상, 눈 같은 경우도 갑자기 내가 시력이 감소했다 그래가지고 장애 진단서를 발급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은 충분히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 3회 이상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 눈의 장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력이 감소한다거나 또는 눈꺼풀이 안 감긴다거나 눈을 못 감아 계속 떠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장애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한 방 세게 맞으면 안아골절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물체가 투명으로 보여요. 자, 이런 것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죠. 장애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안구가, 자, 이경규 코미디언처럼 막 돌아가야 돼. 근데 이 안구가 돌아가질 않아. 이런 것도 장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력을 완전히 실명하는 것만 장애가 아니고 눈의 기능 자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를 장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정 시력이 0.02 어쩌고저쩌고 뭐 안전수지, 예를 들어 뭐 빛을 볼 수 있냐, 광각무 이런 내용 막 약관에 나와요. 그런 항목이 5%부터 100%까지 다양하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눈만 그러냐? 귀도 마찬가지예요. 막 울리고 막 여러분들 이명 머리 아프고 팍 쓰러지고 이렇게 똑바로 못 걷고. 자, 이게 평형 기능의 장애가 2018년 4월 이후에 약관에 삽입이 됩니다. 원래 이게 장애평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장애에 들어가고, 자, 말하는 기능, 발음을 가지고 이게 뭐 발음이, 자음이 뭐 몇 개냐에 따라 이게 약간의 장애, 뭐 뚜렷한 장애, 심한 장애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나뉘죠. 그 다음에 이제 입을 벌리질 못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을 섭취할 수가 없지. 뽀뽀만 못하는 게 아니라 입이 1cm 이상 벌어지지가 않아. 그럼 1cm 이상 벌어지지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먹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가시면 음식을 공급을 섭취를 못하니까 그 영양분을 공급해줘야만 생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분들이 고도장애라는 사실을 모르면 사망보험금도 못 받고 납입면제도 못 받고 80% 이상의 장애로 인한 생활자금이나 기타 등등의 고도장애 보험금 못 받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장애이다라는 거예요. 진단 방법은 13개 신체 부위를 보는데 각각의 동일한 신체 부위, 그러나 좌우는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장애 평가는 21개의 신체 부위예요. 그리고 이 세부 항목은 상당히 많아요. 왜? 장애 지급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는 5%, 어떤 거는 10%, 어떤 거는 20%, 어떤 거는 50%, 어떤 거는 75%, 어떤 거는 80%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최초 진단된 질병은 A인데 실제 장애는 A 때문에 일어나지 않고 B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굉장히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최초 질병은 암인데 암으로 인해서 장애분류표에 해당하는 그 고정된 신체 정신적 장애가 된 건 아니고 암과 또 다른 질병이 생겨서, 그래서 실제 그 원인을 우리는 다투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요 정도만 외우셔도 또는 설명할 줄 아셔도 고객님 앞에서 문제가 없어요. 치매로 인해서
보험에서는 40에서 100% 장애가 해당될 수 있다. 자, 한눈이 멀었을 때는 50%지만 양쪽 눈 다 멀으면 100%죠. 교정시력 0.2부터 0.0이라고 되어 있는데 5에서 35%까지 장애에 해당될 수 있고요. 디스크도 그냥 신경학적 병증이라 그래요. 이게 검사 결과상 남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소견이 들어가. 이분이 하지 방사통 증상을 가지고 계시고 이건 영구장애라고 판단된다. 그렇게 되면 피부장애 보험금을 수술 없이도 디스크만으로도 받을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수술을 하면 운동장애 몇 프로 또는 뼈의 묘용이 변형되면 기형장애 몇 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척추의 장애도 있고요. 자, 양쪽에 고환이 없거나 난소가 절제가 되거나 이러면 50%고, 자, 무릎 인공관절 많이 하고 고관절 인공관절 많이 하죠. 자, 이런 것들도 장애고, 발가락, 손가락, 한다리, 발목 뭐 이런 것도 장애고, 청력을 잃었는데 좀 우리가 기억을 되듬어 보면 한 80세, 90세 이러신 분들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은 귀가 보청기를 끼시더라도 안 들리실 수도 있죠. 그런 거 이제 데시벨이라고 하는데 소음 측정을 합니다.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 뭐 전화 울리는 소리, 뭐 이런 소리를 다 수치화해요. 그래가지고 그 수치화에 맞게끔 청력의 장애를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따로따로 장애보험금은 받는 거고요. 자,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다. 호흡이랑 후각을 얘기를 해요. 호흡을 완전히 잃으면 숨을 못 쉬어, 코로. 그러면 15% 장애, 후각을 완전히 잃으면 5% 장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은 뇌를 담당하는 기관이 다치면 이런 기능이 상실될 수 있는 거죠. 치아가 결손되는 부분, 체간골, 갈비뼈나 어깨뼈가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장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주요 장기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게 뼈가 뒤틀리거나 변형되면 주요 장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장애로 보는 것이고, 장기를 만약에 이식받거나 또는 전절제하거나 또는 뭐 약관에서 정한 부위의 크기만큼 잘라내면 장애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 뭐 손가락 이런 내용들 알면은 굉장히 이제 판매할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단 방법은 병원에서 진단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의사가 안 해준다면 쉽지 않은 거죠. 나를 치료한 의사가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수, 나에게 불리하게 장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제3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병원에서 상당수 좀 꺼린다. 이래서 이제 전문가 도움을 좀 받으시는 부분이고, 손해배상사를 받는 게 지금 제일 좋은 방법. 왜냐하면 그분들은 보험회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면책하는지를 알지요? 손해사정사는 도대체 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보험회사가 뭐라고 면책할 거고 어떻게 조사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를 잘 만나시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이거 뭐냐면 고지 의무 위반을 했어요. 보험 계약 해지도 됐어요. 자, 이게 부당하다라고 해서 소송을 한 거예요.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판례입니다. 자, 내용이 뭐냐면 2016년에 간세포 암종 의증으로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간세포 암종 진단으로 수술도 했어요. 경동맥 색정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객이 2017년 1월 24일 날 간암 진단비를 청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험회사는요, 땡땡 손해사정사에다가 보통 일을 손해사정 맡겨요. 이걸 이제 보통 보험회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습니다. 니네가 일을 잘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사고조사 다 맡길게. 왜냐하면 자체 손해사정 없어서 그래요. 보험회사가 내부적으로 자체 손해사정 팀이 있는 회사가 있고, 왜냐하면 너무 이게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외부에 이제 서베이 업체라 그래요. 외부에 주는데, 위임권 주는데, 어찌됐든 이 사람들은 공정한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돈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공정한 손해사정 평가가 될 수가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왜 사고조사 나오겠습니까? 어떻게든 부지급하거나 해지시키려고 나오는 거겠죠. 돈을 보험회사에 받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요. 그래가지고 고지의무 위반을 찾아냈습니다. 과거 병력 고지의무 위반 사항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심사보고서를 제출했고, 뭐 예를 들어서 강경변증 소견에 대해서 미고지했다, 당뇨에 대해서도 미고지했다, 고지의무 위반을 찾아냈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해서 고지의무 위반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죠. 해지했죠. 해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우편 보내고 끝냅니다. 조사하고 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우편 날라가요. 그냥 해지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끝이에요. 정리하면 간세포 암종 의심 소견을 받았고, 그리고 수술도 했고, 그리고 암진단비를 청구했는데, 분쟁 조정 내용 이어서 볼게요. 보험회사가 해지한 이유는 뭐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입 전 간암 의증은 가입 후 간암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서 해지를 통지했다. 그러나 신청인 계약자입니다. 계약 전 알림의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보험금을 재청구합니다. 그런데 추가 조사를 해요. 이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추가 조사를 하는데 계약이 체결된 후 간경화 사실을 병원에서 환자한테 알리지를 않은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고지 의무 위반은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계약자 피보험자는 내가 그 간경화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고지를 하지 않은 게 입증된
확정된 거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두고 있는 거냐면 계약자, 피보험자가 병원에 가서 뭐 진료를 했든 검사를 했든 근데 내가 그게 어떤 병명인지 고지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설명드리지 못했거나 인지를 못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고지 의무 위반을 한 건 확인이 됐지만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기 때문에 암진단비를 1,366만 2,151원을 지급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은 알고 계시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 계약자는 알릴 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도 부적합하다. 해지도 원상복구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과 해지는 같은 게 아니고 다른 사안이라는 거죠. 나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고지 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은 주는 게 마땅하고 보험사가 줬어요. 그리고 해지를 시키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다시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보험회사는 당뇨 이거 고지하지 않았냐 라는 내용으로 해지는 적합하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계약자는 의사로부터 강경화가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어. 그리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요. 그래서 해지당한 것은 부적합하다 해서 지금 분쟁조정심의위원 판사들이죠. 해지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당뇨병의 경우 자, 여기 내용에 보면은 행사기간이 1개월을 지났다라는 게 중요해요. 어찌됐든 고지 의무 위반을 했다고 치자. 그런데 고지 의무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니네가 그 해지 통보를 해야 되는 기간 안날로부터 1개월인 거예요. 안날로부터 1개월을 지나면 그 해지권이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숨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모든 분들에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두 가지의 사실적 관계를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다시 한번 상법이나 보험약관에 정하고 있는 해지권의 행사기간이 있어요. 이 해지권의 행사기간은 내가 보험사고가 없었다면은 약관에서 정한 2년 지나면 해지 못해요. 다시 한번 내가 고지 의무 위반을 했고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입 이후에 2년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2년 경과 이후에는 보험 해지를 절대 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보험 해지권 제척 기간이라는 거고요. 고지 의무 위반을 하고 가입을 했어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일어났습니다. 3년이 지나면 상법에서 정한 해지권 제척 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보험 약관은 몇 년? 2년.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었고 보험 약관에서 정한 해지권 제척 기간은 2년이고요. 상법은 몇 년? 3년.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최대 3년까지는 해지할 수 있고 3년 지나면 해지할 수 없고, 그러나 보험회사가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조사해서 알았어요. 그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는 해지 통보를 해야만 하는데 해지 통보를 안 했던 거죠. 경과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조사할 때 그 위임장이나 동의서에 해당 날짜와 내 친필 사인을 해서 정확히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걸 공란으로 남겨놓게 되면 보험회사가 그거를 다 바꿔서 뒤늦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을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보험금도 받게 되고 해지도 당하지 않게 되고 그런 판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런 판례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금융감독원 들어가시면요, 이따만큼한 전과로 2권, 3권씩 있어요. 금융감독원이 다 공시하게 돼 있거든. 근데 이제 있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하실 리가 없을 것이고, 그거를 소비자들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볼 때 고객님 앞에서 설명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고지 의무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사례를 알아갈수록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이 될 것 같아서 좀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제가 자료 엄청 많아요. 이거 말고도 기초부터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 PPT 자료가 되게 많지만 되게 염려스러워요. 이게 원래 취지가 여러분들 이거 교육해 주려고 하는 취지는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보장 분석을 실제 고객님 앞에서 하고 그거를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마케팅을 해서 많은 고객님들이 저 보장 분석 받고 싶어요. 제가 증권 다 보내드릴 테니까 아니 저 증권자 못 찾는데 설계사님 직접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오셔가지고 제 증권 다 찾아주시고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보험금 좀 잘 찾아주고 설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걸 고객님들이 요청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제가 아무리 이거 강의한다 그래도 이거 안 바뀝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인 그런 어떤 실행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정닥터닷컴에도 많은 설계 올려주셔가지고 우리 소통방에서 입사자방에서 전달하는 내용들 다 좀 바쁘시더라도 이행하시면서 그렇게 오늘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보장 분석팀은 고객님들의 보험료를 줄여드리고 보장 자산을 찾아드리고 혼합 설계로 가치 있는 보험 부자 만들어 드리는 우리 보장 분석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전화번호 있습니다. 보장
분석 해주세요 라고 문의 주시면 정말 여러분들 보험료 추가되지 않게 정직한 설계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